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가구당 평균 자산이 2천만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 자산이 감소세로 돌아선 건 11년 만에 처음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선 가구의 평균 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집값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11년 만에 이제 첫 감소세인데요. 네. 집값이 계속 올랐다는 얘기고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올해 집값이 계속 상승 또는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자산 감소에 영향을 줬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게 되면 작년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집값이 떨어졌고요. 떨어진 걸 올해는 반등을 했지만 제가 예를 들자면 뭐 100을 기준으로 본다면 70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한 90, 85, 90까지 수준으로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자산 금액 그 순위 자체는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자산이 하락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부채 역시 통계 작성 후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가구당 빚이 9,18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원인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이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침체가 되면 우리는 오르는 집을 사고 싶지 내려가는 집을 사고 싶지 않거든요. 침체가 되다 보니까 거래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거래량도 줄게 되고요. 청약 경쟁률이 작년보다는 못합니다. 청약 경쟁률도 낮고 올해 입주 물량도 좀 부족하거든요.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집에 분양을 받아서 입주할 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영향들이 다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전세 시장도 약세이기 때문에 전세 대출도 줄어들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게 소득이 늘어나서 뭐 대출을 상환했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침체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구 세 집 중에 두 집은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뭐 같은 의미로 봐야겠네요. 집값 하락 영향이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임대 보증금인데 우리 전세라고 하죠. 전세금이 작년에 역전세 뭐 여러 가지로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올해는 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부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그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가구당 평균 자산을 감소는 했는데 연평균 가구 소득은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억대 소득 가구 비중도 처음으로 20%선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소득 양극화 정도는 뭐 개선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소폭 개선된 통계로 나옵니다. 상하위 소득 격차가 5.76배로 2년 만에 개선된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가 좋아져서 격차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자산 시장이 침체가 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도 어떻게 보면 고소득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산이 내려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격차가 줄어들었고 억대 소득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게 억대 소득이라는 얘기는 대기업이나 IT 업종에 좀 연봉이 높은 업종의 일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소득도 많이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부분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하는 연령대 진위 개수는 감소를 했는데 은퇴 연령층의 진위 개수는 되레 상승을 했거든요. 이 같은 건 어떻게 좀 분석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진위 개수라고 한다면 이제 양극화를 나타내는 이제 기준이 되는데 0에서 1로 표시를 합니다. 이게 높아질수록 이제 0으로 가까워질수록 이제 굉장히 안정되다, 표준화되었다고 우리가 말씀드리고요. 1로 높아질수록 불균형이다,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아파트에 이제 경비 쓰시는 분들 예전에는 한 은퇴하고 한 60대 분들이 많이 도전을 했는데 최근에 그 자리가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되신 분들은 큰 걱정이 없겠으나 그게 안 된 분들이라면 이게 진위 개수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오게 되고요. 또 우리나라 사회 구조상 지금 60대 분들이 약간 좀 낀 세대라고 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볼 때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기 쉬운 세대 아니었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네. 부모님도 봉양해야 되고요. 자녀분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낀 세대들이기 때문에 사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그 자산 시장이라든지 노후 준비에 많은 리스크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양극화 정도의 개선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중산층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상대적 빈곤율도 6년 만에 악화가 됐거든요. 어쨌든 가계빚 증가율이 뭐 역대 최저지만 늘어난 빚이 모두 저소득층에 몰려 있다 이런 걸로도 분석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소득이 높은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채입니다. 부동산 부채는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부채예요. 네. 집을 팔게 되면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부채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떤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은 요즘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금리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 가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자금 대출 상품들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은 사실은 고금리 상품 아니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기는 좋아지지 않는데 대출을 받게 되고요. 대출이자 상환 부담은 늘어나고 코로나 시절에도 우리 좀 대출을 많이 풀었거든요. 네. 그 상환 부담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은 내년이죠. 2024년에도 좀 많이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뭐 상황이 나오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지출도 하지 않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집값 오를 때 차를 바꾸려면 집값 오를 때 바꿔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실제로 팔아야만 처분 소득이 되는데 팔기 전에도 자산이 이게 올라가게 되면 네. 자동차도 바꾸게 되고 소비도 늘리게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한 70% 이상이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자산 시장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소비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부인한테 차 바꾸자고 하면 굉장히 욕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부동산은 이게 종합 패키지와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단순히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1층 부동산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상가 임대인 시장, 이사하게 되면 우리 가전, 가구 다 교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고 거래가 안 되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내수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내수 경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아무래도 이게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봤을 때 그렇다면 경기 회복은 뭐 계속 더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경기 회복이 좀 되려면 뭔가 이벤트가 필요하거든요. 최근에 집값도 이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단 금리가 가장 문제일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 초만 하더라도요. 금리가 올해 말 정도 되면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내려가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12월인데도 보면 금리 인하 얘기는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미국도 내년에 뭐 금리를 내린다라는 말은 나오는데 파월 의장 입에서 절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이 내려도 한국은행이 금리 쉽게 내리기는 좀 어려운 구조. 지금 2%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내년에 금리가 내리지 않는다면 사실은 경기가 살아나고 소비가 좀 그렇게 좀 좋아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동산 상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전국 평균에 이어서 서울과 경기도까지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됐거든요. 네네. 뭐 앞으로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이번 주 통계를 보면 이제 서울까지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물론 단지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게 전환됐다는 얘기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집을 사려는 분들, 매수자와 집을 팔려는 매도자 간의 어떤 좀 심리 게임이 존재하는데 줄다리기 게임이라고 봐야 되는데 양쪽 모두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과연 지금 집을 사서 대출이자 내고 세금 내고 얼마나 오를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분들은 일단 기다려보자 관망으로 돌아서게 되고요. 집을 팔아야 되는 분들은 매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내리막을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또 금리로 맞물립니다. 뭔가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 금리가 내려갈 것 같고 뭐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우리가 들어가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리지 않는 한 당분간 이런 하락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전세는 20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즘에 전세 뭐 아파트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전세는 이제 또 매매하고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뭐 역전세, 깡통 전세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요.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지금도 여전히 어렵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가율이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깡통 전세 우려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매매 시장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주춤하고 있으니까 매매 수요가 지금 전세, 아파트 전세 수요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월세보다는 전세가 유리합니다. 예. 월세 가격이 안 떨어졌는데 전세 가격은 올 초에 떨어졌기 때문에 전세는 수요는 늘어나는데 지금 입주 물량은 또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수요 감소, 입주 물량 증가에 따라서 아마 아파트 전세 시장은 내년에 강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